첫 수업의 제목이 통계학과 자료인데 뭐 도대체 통계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이번 학기 나오고 수업을 하면서 뭘 배우느냐, 이런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수업을 저하고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가장 잘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운이 좋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 담배값을 인상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나 줄 것이냐. 줄겠죠, 비싸니까.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실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교육을 시키면 취업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취업했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로 많이 볼 스포츠 세계에서 여성이나 마이너리티 인종이나 이런 그룹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겠습니다. 이것은 뭐 재미있는 통계인데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니까 예를 들을게요. 미국에서 월별로다가 출생률 통계를 보면 5월 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출생률, 출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출생 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보면은 5월 달이 뚝 떨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뉴욕보다 남쪽에 있는 조지아가 훨씬 더 심하고, 또 이런 현상이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사라져요. 이런 것도 통계적인 하나의 뭐 이거 흥미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심리학과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리학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스탠퍼드 대학 교수하셨던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한 실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자체가. 질문의 취지는 하버드 대학 포스트 닥터럴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무작위로 나눴다는 것은 집단 간 반응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한쪽, 뒷면이 나오면 다른 쪽,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집단의 학생들한테는 여기 적힌 서식 A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서식 B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준 다음에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 당신이 과연 환자한테 수술을 권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 치료인 방사선 치료를 권할 것이냐, 이 응답을 하게 시킨 겁니다. 여기 서식 A의 정보와 서식 B의 정보를 보면 두 정보가 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서식 A는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 것이고, 서식 B는 생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정보입니다. 우선 서식 A를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는다. 그에 대항하는 서식 B의 정보를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90명은 살아서 수술 기간을 넘긴다. 완전히 동일한 정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읽은 후에 의사들한테 그럼 당신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나서 과연 당신의 환자한테 수술을 권할 거냐, 방사선 치료를 권할 거냐 물어봤더니, 서식 A를 읽은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10명씩이나 수술 도중에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수술을 권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B를 받은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90명씩이나 수술 기간을 넘긴다 이러니까
수술 권하는 비율이 84%나 됐어요. 이 50%와 84%의 차이, 34%포인트의 차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죠. 여기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집단을 나눌 때 동전을 던져서 공평하게 나누려고 시도를 했지만 우연히도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쪽 집단에 몰려서 84%와 같은 높은 수치가 실현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낮기 때문에 기적을 믿느니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뭔가 의미 있는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측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터리 통계들이 많은데요. 시어머니 말씀 중에 딸만 둘 낳았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시도하면 아들 낳을 거다. 투자 전문가들이 주식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라. 이거 시간 지나기 전에 그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 모의 주식투자 경연대회 1등팀에 대한 전문 교수님의 코멘트 중에 원칙을 지키며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한 결과 3개월 만에 8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이 실현됐다. 내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키라는 원칙은 하나도 안 지키고 교과서에 나온 분산 투자는 하나도 안 따라하고 위험한 종목만 골라서 올인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결과 1000개 참가팀 중에 우승한 한 팀은 순전히 운의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믿기 어려운 수익률이 실현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투자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해석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 학기 지나가면서 알게 될 거고 내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과 입학 후 학점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은 입학 후 성취를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 대학 교무처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참 수능은 덜 중시하고 고등학교 내신만 가지고 서울대 뽑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서울대에서 내신 비중이 올라갔었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수능 성적하고 입학 후 학점 간에 관계가 없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하고 입학 후 학점 간의 관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실제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수능 성적 여기 입학 후 학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무처의 얘기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높든 낮든 학점의 체계적인 상승 효과가 없다. 즉 둘의 관계를 직선으로 묘사한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플러스가 아니다. 평평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짐작해 보면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서울대 내에도 학과별 수능 점수 차이가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내에 수능 성적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올라가면 수능 성적이 다 좋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학생들이 오는 몰리는 학과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조금 실수했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과에서도 수능 성적이 그 중에 더 나은 학생이 학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조금 떨어지면 학점이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관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스캐트 플롯, 산포도로 학생 한 명을 점 하나로 찍으면 아마도 여기서도 플러스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가 전체에 대비하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조금 실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과에서 또 역시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그래도 좀 나으면 성적이 좋고 좀 못하면 못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수능 점수와 학점 분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플러스고. 그래서 이것은 학과별로 따로따로 보면 따로따로 이 표현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할 텐데요. 따로따로 보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즉 모든 학과에서 수능 점수가 입학 학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누가 성급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든지 아니면 멍청해서 그랬든지 이 학과별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관계를 보면 여기는 수능 점수가 낮은데 학점은 좋고 여기는 수능 점수가 높은데 학점은 낮으니까 이 플러스의 효과를 이런 관계가 상쇄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의미한 관계가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통계적으로 엉터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엉터리 결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는 그럼 엉터리 통계가 없느냐? 이건 조선일보에 났던 실제 기사인데 어린이날 근처에서 친부모는 80%가 아동을 학대하고 계부모는 10% 미만만 아동을 학대한다. 그래서 정말 이런가? 그리고 전문가가 또 한 말씀을 꼭 해요. 요새는 장화 공연전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계부 계모가 애들 패는 게 아니라 친부모가 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매 맞는 아이 몇 명을 조사했더니 80%가 친부모 밑에서 맞고 있더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죠. 맞아도 그러니까 친부모한테 맞는 거죠. 소수가 계부모 밑에서 자랄 테니까 맞아도 계부모 밑에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통계고 즉 친부모가 계부모보다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8배 강하다. 이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의미 있는 분석이 되려고 그러면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계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1년 동안 맞은 경험이 있는 비율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 있는 통계겠지만 이것은 통계 자체가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먼 통계였던 거죠. 이것은 또 도로에 날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속도의 유혹. 그래서 고등길에서 사고가 더 난다. 정말 그런가? 이것도 또 도로 전문가 한 분이 나오셔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고등도로에선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해이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난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사고 발생으로 사고 접수가 된 건들을 봤더니 대부분 고등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길이 대부분 고든 길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거기서 많이 나는 거죠. 의미 있게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고든 길을 차 한 대가 100만 킬로를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얼마 났나? 굽은 길을 차 한 대가 100만 킬로를 달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환산했을 때 사고가 어느 정도 났나? 이 둘을 비교해야 의미 있는 비교지. 이런 통계라는 것은 전혀 독자들을 현혹할 뿐 원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아닌 거죠. 자, 통계가 뭐냐? 세상이 통계로 가득 차 있고 요새는 각종 통계에 축적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회에서 환영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료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데 분석이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 분석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료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묘사된 자료에 담긴 의미가 뭔지 새기는 작업이 따라가겠습니다. 자료를 묘사하는 게 describe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학, describe, 묘사한다 이런 얘기죠. 기술한다. 그 다음에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학. 내가 열심히 정리해 놓은, 묘사해 놓은 그 자료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뭔지 새기는 작업이죠. 이것이 두 번째 파트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하는 것도 이 순서를 따를 거예요. 처음에는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림으로도 정리해 보고 수치로도 정리해 보고 그게 앞부분이고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도대체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추론하는 작업을 뒷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앞뒤를 나뉘는데 그 뒤 중간을 연결시켜 주는 게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확률, probability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묘사된 것에 담긴 의미를 새기는 작업을 후반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그림인데요. 기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 묘사를 하고 추론을 할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집단. 모집단의 특성이 모수.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우리가 일부의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그것이 뽑힌 자료, 이것이 표본이고 뽑힌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내는 각종 수치들이 통계량이겠습니다. 통계학이 statistics인데 그것은 각종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statistics죠. 통계량은 statistic. 자료의 종류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한 시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하는 것이 횡단면 자료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몇 %냐. 그런 경우에 모으는 자료가 횡단면 자료죠. 칼로 자르듯이 이 시점에서 딱 잘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 분석하는 것이죠. 반대로 시계열 자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7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1인당 GDP, 물가상승률 등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마다 변해왔는가, 한 개인이나 회사나 조직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따라서 모은 자료가 시계열 자료예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종적 자료 또는 패널 자료라고 합니다. 뭐 사진 액자 패널을 보면 가로, 세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다. 횡단면적인 측면도 있고 시계열적인 측면도 있다 해서 패널 자료 또는 롱지튜디널 데이터, 여러 명을 시간에 걸쳐서 쭉 쫓아갔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롱지튜디널 이런 표현을 써서 종적 자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국내외에 각종 패널 자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패널 자료를 분석하면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면 여기저기서 각광을 받겠죠. 은행에 취직한다, 금융권에 취직한다. 우리 고객들이 매월 수신이 어떻게 됐는지, 카드 지출은 얼마씩 했는지, 어떤 업종에 지출했는지, 우리 은행에서 빌려간 돈은 제때제때 갚고 있는지 등등, 그걸 여러 명에 대해서 쭉 쫓아가는 데이터가 모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죠. 패널 데이터죠. 롱지튜디널 데이터죠. 이것을 분석해서 리스크 관리에 내가 이바지하겠다. 대출할 때 어떤 타입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제안을 하겠다. 이런 능력이 통계 분석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림으로 자료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인구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렉시스 도표 이렇게 부르는데, 가로축에는 캘린더 타임이 표현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나이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각 라인의 기울기는 45도선입니다. 즉 1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게 45도선의 의미죠. 그래서 이 45도선을 따라서 자료를 모으면 그것이 바로 시계열 자료가 되는 거고요. 한 시점을 딱 자르면 그것이 바로 점선으로 표현된 수직선이 되겠죠. 그 수직선을 따라서 자료를 모으면 그것이 바로 횡단면 자료가 될 거고, 여러 45도 선을 따라서 여러 명에 대해서 시간에 걸쳐 자료를 모은 것을 전체로서 합쳐 놓으면 패널 자료, 종적 자료가 되겠습니다.